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는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증여를 받았음이 인정됩니다.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아파트는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십시오. 피고석의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원고석의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일성식품 박영숙 회장의 외아들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죠. 70평생을 회사만 보며 살아온 박영숙. 그녀에게 늦둥이 아들은 전부였어요. 어머니, 제 신부 정수진입니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를 본 순간 박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90도로 인사했지만 박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죠. 내 아들한테 어울리는 여자일까? 결혼식 내내 박영숙은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완벽했어요.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시댁 친척들을 챙기는 모습,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 없었죠. 어머님, 물 드릴까요? 괜찮아. 박영숙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수지는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박영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같이 안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가도 될까요? 박영숙은 거절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모시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결국 박영숙은 허락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차 안.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당뇨 때문에 정기 검진 받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식단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하지만 수진의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차를 타오고 진료 후에는 약국까지 동행했죠. 어머님, 약은 식후 30분에 드셔야 해요. 알아, 내가 먹던 약이야. 그래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박영숙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수지는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죠. 어머님, 미역국 끓여왔어요. 왜 이런 걸 굳이?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박영숙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받았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간 어떻게 알았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죠. 그날 이후 박영숙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네, 어머님. 고맙다. 이것저것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6개월 후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영숙이, 며느리 정말 착하네. 그러게, 요즘 보기 드문 효부야. 친척들이 수진을 칭찬했죠. 어머님,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수지는 할머니들께 일일이 차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평생 존경하고 모실 거예요. 친척들 앞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박영숙은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오해했나? 모임이 끝난 후 박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네. 왜요, 어머님? 처음에 널 경계했잖아. 당연하죠, 어머님.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고맙다, 정말.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챙겼죠. 아침, 저녁 안부 전화. 일주일에 2번 시댁 방문. 병원 검진 때마다 동행. 박영숙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아들아,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애야. 엄마도 이제 인정하시네요? 내가 틀렸어. 수진이 같은 며느리는 정말 드물어.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 봤죠? 그래, 내가 잘 봤다. 박영숙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2년째 되던 해, 수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어머님, 요즘 무릎이 불편하시다고요?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수진의 권유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박영숙이 놀랐죠.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어머님, 수술하세요. 제가 간병할게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술날, 수진은 새벽부터 병원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수진아. 박영숙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회복 기간 동안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까요? 괜찮아. 네가 회사는? 휴가 냈어요. 어머님이 더 중요하죠. 박영숙은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진짜 내 딸 같아. 퇴원 후에도 수진의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리치료 동행, 식사 챙기기, 약 먹는 시간까지 체크. 수진아,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정말 고맙다. 박영숙은 수진을 꼭 안았어요. 3년째 박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는 진짜 좋은 며느리야. 내가 평생 회사만 보느라 가족을 못 챙겼는데 이 아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 어느 날 박영숙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이제 이른이야.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수진이한테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박영숙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재산 정리 좀 상담하고 싶은데 회장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박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음 날 오전 박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걸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며느리한테 뭐 좀 해주고 싶어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금 증여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부동산이 낫겠지.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현금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억 정도를 정리해서 아파트를 사주고 싶어?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30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며느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남 100평대 아파트면 될 것 같은데.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요? 그래, 수진이 명의로.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일단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면. 알아, 내 거 아니라는 거. 박영숙이 손을 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수진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좋은 물건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강남 대치동 100평, 시세 30억. 당장 보러 가자. 박영숙은 즉시 움직였죠. 아파트를 본 순간 박영숙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기면 수진이가 좋아하겠어. 채광도 좋고 학군도 좋고 나중에 애들 낳으면 키우기도 좋겠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아드님께는 말씀하셨나요? 아직 깜짝 선물로 하려고. 그래도 미리. 괜찮아. 우리 아들 이해할 거야. 박영숙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명의는 정수진 씨로 해드릴게요. 응, 부탁해. 박영숙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30억. 평생 모은 재산의 5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3년 동안 날 얼마나 잘 챙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며칠 후 박영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한테 아파트를 사줬어.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네, 아파트요? 응, 대치동 100평. 엄마, 그게 얼마짜린데요?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30억 정도. 30억?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왜 그렇게 큰 선물을? 수진이가 그럴 자격이 있어. 박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널 엄마를 얼마나 잘 챙겼는데 병원도 매번 동행하고 수술 때도 간병해주고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한테 아직 많이 남았어. 박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죠. 네 걱정은 하지 마. 나중에 니한테도 다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준호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이 워낙 확고해 보였죠. 알겠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기뻐하겠어요. 박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수진이 불러. 깜짝 선물 줄 거니까. 네, 엄마. 주말. 박영숙은 수진을 식당으로 불렀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봐, 수진아.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영숙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대치동 100평 아파트야. 네 명의로 해놨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놀랐지? 박영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3년 동안 날 잘 챙겨줬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수진은 계약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큰 선물이에요. 괜찮아. 내 며느리니까. 박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죠. 고맙다, 수진아. 항상 날 챙겨줘서. 수진은 박영숙을 꽉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님 곁에서 모실게요. 그래, 우리 오래오래 같이 있자. 박영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소 앞, 박영숙과 수진이 함께 서 있었어요. 오늘 명예 이전하면 끝이야. 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등기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어요. 수진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여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해요. 제가 낼게요, 어머님. 아니야, 그것도 내가 낼게. 박영숙이 카드를 내밀었죠. 어머님, 됐어. 이것도 선물이야.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죠. 명의란에는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제 거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이제 네 거야. 박영숙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 우리 수진이. 네. 어머님. 수진은 고개를 숙였죠. 박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미소를. 그날 저녁 박영숙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잘한 걸까?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수진이는 좋은 애야. 3년 동안 날 지켜봤잖아. 박영숙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집 잘 들어갔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피곤해서 잠들었나 보다. 박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아침은 먹었어?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박영숙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점심때도, 저녁때도 수진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준호야, 수진이한테 연락 안 와? 네. 아, 바쁜가 봐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없을 수가. 박영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죠. 다음 날, 드디어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은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아, 연락이 없어서.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하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박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왜 연락이 없었어? 바빴어요. 그래도 며칠 동안.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죠. 어머니, 이제 각자 생활하시는 게 맞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각자 생활하자고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수진의 말투는 마치 업무 보고하듯 건조했죠.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말을 차갑게 해? 박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아파트도 제 명의고요.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는 게 맞죠. 수진은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 말했어요. 수진아, 박영숙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앞으로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수진의 말에 박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들으신 그대로예요. 수진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이해해주세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숙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뭐였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귓가에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박영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요청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차단한 거였죠. 이럴 수가. 박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줬는데 고작 이틀 만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수진이. 이상해. 수진이가요? 왜요? 나한테 갑자기 연락하지 말래.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그게 무슨. 각자 생활하자고 하더라. 아파트 등기 끝나자마자 바로.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뭐? 수진이도 새 집 정리하느라 바쁠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박영숙은 울컥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물어봐줘. 박영숙은 힘없이 대답했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물어봤어? 네. 수진이 말로는 뭐래? 박영숙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집착하신다고. 뭐라고? 수진이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부담스럽대요. 아들의 말에 박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집착? 엄마,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조금 여유를 주세요. 준호야, 너도 수진이 편을 드는 거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만해, 알았어. 박영숙은 전화를 끊었죠. 그날부터 수진에게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안부도, 병원 동행 제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숙는 혼자 병원에 갔죠. 3년 동안 맨날 같이 다니더니 이제는 혼자 다니네. 쓸쓸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박영숙이 먼저 전화해도 바빠서요, 어머니. 단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에 밥이라도. 시간 없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바쁘다니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박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달째 박영숙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수진이가 이렇게 변한 걸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느 날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영숙도 참석했고 수진도 참석했어요. 어머님, 수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죠. 수진아, 박영숙이 반갑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몸을 피했습니다.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어머니. 함께 앉으면 안 돼? 불편해요. 수진의 냉담한 말에 박영숙은 얼어붙었죠. 모임 내내 수진은 박영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마치 남대하듯 했어요. 수진아, 차 한잔 할래? 박영숙과 조심스럽게 물었죠. 싫어요.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수진이 왜 저래? 원래 어머니한테 잘했는데. 뭔가 있나 봐. 박영숙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박영숙은 수진을 붙잡았죠. 수진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가요? 수진은 태연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냐고. 변한 게 아니에요. 뭐? 원래 이래요, 전.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은 연기였던 거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죠. 박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속은 거야? 3년이 전부 거짓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박영숙은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30억을 줬는데 고작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파트는 수진 명의였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는 수진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대치동 라이프 시작 샵새집 샵 백평 샵 감사 샵 부자 생활. 박영숙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돈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준 돈이었으니까요. 박영숙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수진이, SNS 봤니? 아, 네. 봤어요. 저렇게 사치하고 다니더라.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죠. 엄마, 수진이도 좀 즐길 수 있죠. 뭐, 새집 받았는데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준호야, 너도 수진이 편이야? 편이 아니라 엄마가 너무. 그만해. 박영숙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영숙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며느리가 좋아서 해준 건데. 후회와 배신감에 박영숙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였죠. 10억? 박영숙는 아들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았대요. 뭐라고? 10억? 박영숙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내가 준 아파트를 담보로?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대출받은 10억. 수지는 그 돈을 사치에 쏟아부었습니다. 명품 가방만 5개, 총 3천만 원. 이거 진짜 예쁘지? 수진이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대박. 이거 한정판이잖아. 부러워. 나도 시어머니 잘 만날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죠. 수지는 우쭐했습니다. 100평 아파트도 받았어. 헐, 진짜? 대치동이야. 대박. 친구들은 감탄했어요. 시어머니가 재벌이야? 일성식품 아시죠? 그 회장님. 완전 대박. 수진의 허영심은 하늘을 찔렀죠. 다음 주 수진은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다. 벤츠 S클래스. 2억. 와, 멋있다. 남편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이거 어떻게 산 거야? 대출 받았지. 대출.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10억 받았어. 뭐, 어머니는 아세요? 왜 어머니한테 말해?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죠. 이미 내 명의인데. 그래도 당신도 타고 다닐 거잖아. 수진의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차는 정말 좋았죠. 그날부터 수진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명품 쇼핑, 일주일에 2번 피부 관리, 고급 레스토랑 식사. 당신 오늘도 외식해. 또 집에서 먹으면 안 돼? 난 요리 싫어. 수지는 냉장고도 열지 않았어요.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죠.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려고. 한 달 만에 수지는 3억을 써버렸습니다. 당신 돈 좀 아껴 써. 왜? 이렇게 쓰면 금방 없어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 어머니한테 또 받으면 되지. 뭐? 어머니 돈 많잖아.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죠. 아파트는 시작일 뿐이야.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응, 준호야. 수진이가 좀 이상해요. 박영숙도 알고 있었죠. 나도 알아.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박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친척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수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어요. 어머, 수진이 옷발 좋네. 가방도 새 거네. 친척들이 수군거렸죠.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요. 수지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박영숙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내 돈으로 저렇게 사치하고 다니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모임 중에 수지는 친척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받았어요. 100평이에요. 차도 새로 샀고요. 친척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하지만 박영숙는 알고 있었죠. 그 모든 게 자신의 돈에서 나온 거라는 걸. 수진아, 박영숙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수지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다며? 네, 그게 어쨌는데요? 수진의 태도는 건방졌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제 돈인데 왜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이 차갑게 대꾸했죠. 주변 친척들이 숨을 죽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이제 제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죠. 수지는 당당했어요. 박영숙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내가 네 앞날을 생각해서 준 건데 사치하라고 준 게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박영숙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친척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죠. 창피했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말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박영숙과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 치워요. 수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집착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제 거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모임장에 울려 퍼졌죠. 박영숙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집착? 30억을 줬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파트까지 사줬다며? 하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들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은 오히려 당당했죠. 그날 이후 박영숙는 친척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슬펐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완전히 속았어. 집에 혼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죠. 3년 동안의 친절이 전부 연기였어. 아파트를 받기 위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SNS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몰디브 여행샵, 럭셔리 샵, 허니문 2차, 루이비통 신상샵, 명품샵 쇼핑, 미슐랭 3스타 샵 파인다이닝 샵 행복. 박영숙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를 갈았죠. 내 돈으로 저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친구가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저 수진이 친구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세요? 수진이가 결혼 전에도. 뭐요? 박영숙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부자 남자들한테 접근했었어요. 뭐라고요? 결혼 사기 비슷하게. 박영숙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몇 장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후 사진들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럭셔리한 장소에서 친밀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박영숙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전문적으로 사기꾼이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계획적으로 당한 거라는 걸. 아들도 자신도 전부 수진의 타깃이었다는 걸. 박영숙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당한 건 사기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그날 밤 박영숙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사기로 증여 취소할 수 있죠? 네. 무슨 일이?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요. 모든 증거 가지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후 박영숙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이제는 내 차례야. 분노와 결의가 박영숙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영숙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며느리한테 30억짜리 아파트를 줬어요. 네. 그런데 등기 이전하자마자 바로 돌변했어요. 박영숙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헌신, 등기 후 즉시 태도 변화, 10억 대출과 사치.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네요. 그렇죠? 네, 증여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박영숙의 눈에 희망이 보였죠. 단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문자 내역, 녹음 파일, 증인 등등.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해요. 박영숙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아올게요. 그날부터 박영숙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과거 문자 내역을 정리했어요. 수진이 보낸 수백 통의 문자들.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모실게요. 어머니가 제 전부예요. 박영숙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프린트했죠.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어. 다음으로 SNS 캡처, 수진의 사치 생활 인증샷들, 명품, 외제차, 해외여행,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들 알아야 해. 박영숙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진 친구가 보내준 과거 사진들. 이 아이가 전문적으로 부자들을 노렸어. 박영숙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계획적 사기가 명백합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 박영숙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언제 소송을 제기하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는 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수진이한테 소송 걸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송요? 응, 증여 취소 소송. 엄마, 그게 무슨... 준호는 당황했죠. 수진이가 날 속인 거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박영숙는 수진 친구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응, 결혼 전에도 다른 남자들한테 접근했대. 세상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저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지. 3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수진이 편만 들었죠?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박영숙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엄마가 처리할 거야. 니는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원고 박영숙은 피고 정수진을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낭독했어요. 이는 사기에 의한 증여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박영숙는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수진에게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어요. 뭐야 이게? 수진은 소환장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이게 무슨... 수진은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시어머니가 나한테 소송 걸었어.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뭐, 당신도 알고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뭘 얘기해? 당신, 결혼 전에 다른 남자들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아니야. 누가 그런 거짓말을. 수진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죠.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진실을 말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들킬 줄 몰랐는데. 패닉에 빠진 수진은 급히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증여 취소 소송 변호 가능하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시어머니한테 아파트 받았는데 갑자기 취소하겠대요. 수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증여 후 태도가 바뀌셨나요? 그건 그럼 어렵습니다. 사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질 수도 있어? 아파트를 뺏길 수도 있다고?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수지는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박영숙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제발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법정에서 보자. 박영숙는 전화를 끊었죠. 수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계획이. 며칠 후 수진은 박영숙을 직접 찾아갔어요. 어머니, 뭐하러 왔어? 박영숙는 냉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죠. 이제 와서 3년 동안 연기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아니야. 박영숙는 단호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아파트를 받으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했지.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모든 증거가 있어. 박영숙과 증거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네 과거 남자들 사진. 결혼 전에 다른 부자들한테 접근한 증거. 그리고 네가 보낸 위선적인 문자들. 박영숙는 차근차근 증거를 나열했어요. 전부 법정에 제출할 거야.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빌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박영숙는 등을 돌렸죠. 수지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한 달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영숙는 변호사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회장님, 자신 있으세요? 네, 진실은 이기니까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섭외했어요. 변호사도 자신감에 차 있었죠.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재판 전날 밤, 박영숙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수진이는 아파트를 잃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것을 되찾을 거야. 박영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박영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완벽하게. 박영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법원 입구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가시죠. 변호사에게 말하며 지나쳤습니다. 수지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거야?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박영숙 대 피고 정수진. 증여 취소 청구 사건. 방청석에는 몇몇 친척들도 와 있었죠.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에 의한 증여입니다. 피고는 3년간 계획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 1번을 제출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내역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문자들이 띄워졌죠.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전부예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런 문자를 3년간 매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기 이전 후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증거 2번. 피고가 등기 후 원고에게 한 말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이제 각자 생활하시는 게 맞죠, 어머니. 아파트는 제 명의니까 관리도 제가 할게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럴 수가. 녹음까지. 증거 3번. 피고의 SNS 게시물입니다. 화면에 수진의 사치 생활이 펼쳐졌죠. 명품 가방들, 고급 외제차, 해외여행 인증샷, 대치동 라이프 시작 샵 새집 샵 100평 샵 부자 생활. 피고는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2달 만에 3억을 사치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며느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계획적 사기입니까?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증인 출석. 이미선 씨. 수진의 친구가 증인석에 섰죠.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대학 동기입니다. 피고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미선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전에도 여러 명의 부자 남성들에게 접근했어요. 뭐라고요? 판사가 놀라며 물었죠. 사귀는 척하다가 돈을 받아내곤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미선이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찍은 수진의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에서의 데이트 장면들. 이 남자들은 모두 재력가들이었어요. 수진이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골라 만났죠.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죠.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수진이는 항상 말했어요. 부자 만나서 한 번에 인생 역전하는 게 목표라고. 미선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래서 결혼도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일성식품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죠.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친척이었어요.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피고의 태도, 변화를 직접 목격하셨죠? 네, 친척 모임에서 봤어요. 증인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등기 전에는 수진 씨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회장님을 극진히 모셨죠. 하지만 아파트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회장님을 무시했어요. 말도 안 걸고 같이 앉는 것도 거부했죠. 증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한 번은 회장님이 차 한 잔 권했는데 수진 씨가 싫어요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 좀 집착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제 거라고.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증인도 눈물을 흘렸죠.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증여는 증여입니다. 일단 명의가 넘어간 이상 원고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강했어요. 피고가 태도가 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매일 연락하지 않는다고 사기꾼이 되는 겁니까?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가 재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단순히 태도가 변한 게 아닙니다. 증거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류가 제출되었어요. 이것은 피고의 통신 내역입니다. 등기 이전 3개월 전부터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연락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했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변호사는 판사를 똑바로 봤어요. 증거 5번. 피고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화면에 카톡 내용이 떴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아파트 받으면 바로 대출 받아서 명품 사야지 키읔키읔. 3년 참은 보람이 있을 거야. 이제 곧 내 차례 히읗히읗.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수지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죠. 어떻게 그것까지. 이것이 단순한 태도 변화입니까? 이것은 계획적 사기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박영숙은 고개를 돌렸죠. 피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론을 하시든지 앉으세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박영숙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박영숙이 일어섰어요. 저는 70년을 살며 회사를 읽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죠.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3년간 저를 챙겨줬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죠. 박영숙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제 재산 중 일부를 떼어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은 겁니다. 3년간의 친절은 모두 연기였어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 ATM 기계로 본 거죠.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저를 믿게 만들고 아파트를 받아내고 그리고 버렸죠. 박영숙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제 재산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당한 게 사기였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박영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죠. 재판이 끝나고 박영숙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회장님, 잘하셨어요. 변호사가 격려했어요. 결과가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뒤에서 수진이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하지만 박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법이 판단할 거야. 박영숙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불안에 떨었어요. 아파트를 정말 빼앗길까? 10억 대출은 어떡하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 준호와의 관계도 최악이었죠. 당신 정말 그렇게 계획한 거야? 아니야, 오해야. 카톡 내용은 뭐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어요. 나도 당신한테 속은 건가? 당신, 수지는 울면서 변명했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이 떠났죠. 판결 선고일, 다시 법정에 모두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제발, 제발. 박영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정수진은 원고 박영숙에게 3년간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는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헌신적인 며느리를 연기했다. 이는 통신 내역과 증인 진술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특히 피고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3년 참은 보람이 있을 거야. 이 메시지는 피고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났어요. 또한 피고는 증여 이전 수개월 전부터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담보대출 계획을 세웠다. 이는 우발적 행위가 아닌 계획적 사기 행위임을 증명한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못을 박았죠. 그리고 증여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을 차단하고 각자 생활하자며 관계를 단절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다. 판사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이용해 30억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다. 이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수진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는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라.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죠.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박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잘했어요, 회장님. 정의가 이겼어요. 친척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재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영숙은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죠. 주변 친척들이 박영숙을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 나쁜 며느리 벌 받았네요. 속이 다 시원해요.
박영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수지는 법정 구석에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죠. 피고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항소하시겠어요? 항소?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수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정말 돌려줘야 해요? 네, 즉시 명예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의뢰인이 갚으셔야죠. 10억이요? 네. 변호사의 대답에 수지는 기절할 것 같았죠. 어떻게 10억을 이미 3억은 쓰셨잖아요. 남은 7억으로 갚고 나머지 3억은 직접 마련하셔야죠. 수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수진이 다가가려 했죠. 하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뭐?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한테 완전히 속았어. 결혼도 계획적이었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진심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이 다른 남자들한테 접근한 것도 봤어. 나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지. 당신, 수진이 준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죠. 어머니 박영숙에게로.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준호야. 박영숙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내가 모든 걸 잃었어. 다음 날 법원 집행관이 아파트로 왔습니다. 명예 이전 집행하러 왔습니다. 지금요? 수지는 당황했어요. 네, 판결이 즉시 효력 발휘하니까요. 집행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됩니다. 집행관의 말은 단호했죠.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박영숙 회장님 명의예요.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일주일 드릴게요. 짐 싸서 나가세요. 집행관이 떠난 후 수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100평 아파트,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들, 고급 가구들, 모든 게 무색했죠. 이제 어디로 가지?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영숙이 서 있었어요. 다 쌌어? 어머니.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박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년을 속인 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나가. 박영숙는 문을 가리켰죠.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수지는 울면서 짐을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수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진 씨, 대출 상환 언제 하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한 달 연체셨어요. 이자만 해도 월 500만 원인데 갚을 방법이 있으세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없으면 신용불량자 처리됩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10억? 어떻게 갚아?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 팔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천만 원에 사신 거죠? 1천만 원 드릴게요. 네.
중고는 원래 이래요.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팔았어요. 외제차도 팔았습니다. 2억에 사신 거죠? 1억 2천 드릴게요. 감가상각이 심해서요. 모든 걸 팔아도 3억 정도밖에 안 됐죠. 7억은 어떻게 하지? 수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은행 계좌 정지, 카드 사용 불가, 핸드폰도 요금 연체로 정지. 이게 내 인생이야? 수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 좀 만나지 말자. 너 재판 뉴스 나왔더라. 사기꾼이랑은 못 어울려. 수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죠. 피고 정수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을 지급하라. 또 빚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수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욕심만 안 부렸어도,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밤 수지는 박영숙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박영숙은 그 문자를 보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은 아파트를 되찾았어요. 100평 아파트.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아왔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건넸습니다. 명의자 박영숙. 박영숙은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내 것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죠. 30억을 주고 이런 교훈을 얻어야 했다니. 박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숙은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3개월 전까지 수진이 살던 곳, 이제는 다시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거실. 박영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여기서 수진이가 명품 가방을 자랑했겠지. 내 돈으로. 쓸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대치동의 전망. 이걸 주려고 했는데 왜 욕심을 더 부렸을까? 박영숙은 수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박영숙는 변호사를 불러 상담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보유하시겠어요? 아니요. 박영숙는 고개를 저었죠. 이 집에는 나쁜 기억만 있어요. 그럼 매각하시겠어요? 아니요. 박영숙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부하고 싶어요. 네. 변호사가 놀랐어요. 재단을 만들 거예요. 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 박영숙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 그래요. 박영숙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쁜 기억을 좋은 일로 바꾸고 싶어요. 한 달 후, 박영숙 복지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100평 아파트는 재단 사무실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박영숙과 인사말을 했죠. 저는 평생 회사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 배신을 겪었어요.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박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진심이 통하는 관계죠. 이제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현판이 제막되었습니다. 박영숙 복지재단. 희망을 나누는 공간. 박영숙는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준호야. 재단 현판식 축하해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죠.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수진이 편만 들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박영숙과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니도 속은 거니까. 엄마, 이제 잊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죠.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한편 수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빚을 갚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는 수진. 예전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퇴근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좁고 낡은 방. 내가 100평 아파트 주인이었는데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명품으로 치장했던 예전과는 달랐죠. 아,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걸.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 500만 원 연체. 신용등급 하락. 수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아,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박영숙 전 일성식품 회장, 100억 규모 복지재단 설립. 자신의 재산으로 어려운 이웃 돕기로. 화면에는 박영숙의 인터뷰가 나왔죠. 배신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박영숙는 재단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행복해지셨네.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TV를 껐어요. 내가 바보였어. 100평 아파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의 끝이었어.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6개월 후 박영숙 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만 20명, 매월 100가정 이상을 지원. 회장님, 오늘도 감사 편지 왔어요. 직원이 편지 뭉치를 건넸죠. 어디 볼까? 박영숙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아이가 학교를 다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회장님? 아니야, 괜찮아. 박영숙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은 박영숙. 100평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수진이가 욕심내던 이 공간이 이제는 희망의 공간이 됐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박영숙는 혼잣말을 했죠. 네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우리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니?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박영숙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잊자.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밤 박영숙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재단에서 10가정을 더 지원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내가 왜 사는지 알 것 같다. 30억을 잃었지만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수진이는 이해 못할 거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박영숙는 펜을 놓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수지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취객들이 들어왔죠. 야, 여기 소주. 네. 수지는 소주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새벽 2시 수지는 퇴근길에 대치동을 지나갔습니다. 박영숙 재단이 있는 아파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기가 내 집이었는데.
수진은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죠. 수진은 고개를 돌려 걸어갔어요. 좁은 원룸으로, 빚더미 속으로, 자신이 만든 지옥 속으로.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갔고, 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 박영숙 재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지원 가정 300곳, 장학생 50명. 회장님, 올해 성과 보고드립니다. 직원이 자료를 펼쳤어요. 정말 많이 도왔네요. 박영숙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박영숙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가족이에요. 직원들이 감동받았어요. 회장님, 그날 오후, 박영숙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대치동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파트를 수진이에게 주려고 했었지.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더 의미 있어.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문득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만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죠. 각자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혼은 6개월 전에 확정되었어요. 엄마, 오늘 재단 후원자 모임 있죠? 응, 같이 가자. 네. 준호는 밝은 표정이었죠. 엄마 덕분에 저도 달라졌어요. 뭐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박영숙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그걸 깨달아서. 모자는 함께 웃었어요. 후원자 모임에서 한 수혜자 가족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아이가 대학에 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죠. 박영숙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이 제게 삶의 의미를 줬으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박영숙는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았어요. 100평 아파트.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공간. 참 아이러니하네. 박영숙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 했는데 결국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있어.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위선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돼. 박영숙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 수진아, 네가 진심으로 날 대했다면 이 모든 게 네 것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욕심이 모든 걸 망쳤지. 박영숙는 불을 끄고 재단을 나섰어요.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